기자 질문이 있다 보면 뭔가 시크릿 해야 되는데 다 들리면 상관없어요. 가까이 가서 마이크 안 대고 하면 돼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자유롭게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제가 진행할게요. 여기서요? 네, 거기서 하죠. 예. 질문 주시면 제가 안녕하세요. 원사이건의 정말 기자입니다. 경선 연기론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경기장에 막 들어선 플레이어. 경기 규칙은 지도부가 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파가 어떻게 경기 규칙을 정하고 대회 규칙을 정하든 손흥민의 역할은 골을 넣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목표, 행복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논의해서 지도부 중심으로 잘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합뉴스 박민경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책 제안 중에서 국민 행복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연수익 7% 이상의 적립계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인 혹시 실현 방안까지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랑요. 또 이게 해당 계좌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제도를 마련한다 하셨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뭐 재테크 플랜 같은 걸 좀 짜주신다는 의미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확한 이해시고요. 지금은 뭐 더 시대를 해줬습니다만 한참 대한민국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때는 이른바 재형저축이라든지요, 혹은 청약제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국민주, 포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국민주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하고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국가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주식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정부가 경고만 하지 어떻게 우리 청년 세대들이 자산 형성, 미래 설계를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안정적인 이런 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보펀드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한국판 테마색이라고 하는 건 싱가포르 투자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싱가포르 투자청을 보면 국가의 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난 30년간 수익률은 5%대입니다. 그리고 4차 재정축에는 4%대의 수익률로 보수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각종 연기금을 다 통합해서 1,000조는 훨씬 넘고요. 2,000조가 조금 안 되는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부펀드를 가장 전문가들,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운용 단위에서 이 규모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대의 수익률을 가지고 2057년에 고갈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또 연 1%대밖에 되지 않는 각종 연기금의 수익률도 높여야죠. 그렇게 해서 나라도 부자로 만들고요. 또 국민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국부펀드와 연계한 적립식 계좌를 열어주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매달 얼마씩을 적금을 들듯이 이렇게 적립을 하면, 계산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금융권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의 노동자가 월 50만 원 정도의 저축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면 7%의 복리로 계속해서 이 자산을 형성해
해나갈 수 있도록 이 계좌가 열리게 되면 한 30년이면 그 원금과 이자 모두 합쳐서 한 6억이 좀 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세금 걷어서 막 나눠주는 그런 선심 행정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노력, 내 노동에 의한 그 임금을 어떻게 저축하고 관리하느냐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설계해 주어야 제대로 된 책임 있는 정치이고 책임 있는 정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니 어떻게 박용진이 대통령이 된다고 7%가 돼 생각하시는데, 노르웨이, 캐나다 그 연기금 다 8%대예요. 7%도 아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이 다 8%대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그 국부펀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아까 재벌 총수의 불법과 반칙에 맞서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싸우셨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 하나 하고요. 노동개혁 말씀 짧게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거는 법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 말고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사면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거 그다지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회의적입니다. 법의 원칙 잘 세우고, 또 이런 문제를 본인도 이런 문제를 다 홀가분하게 털고 나서야 제대로 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는가가 제 생각입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많은 방향이 있습니다만, 저는 첫 번째로 지금의 일자리에는 흔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총장도 모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청년대책이다라고 하는 공자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평생 직장, 이런 거는 일부 대기업과 공무원 사회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일자리의 노동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요. 인생을 살면서 3번, 4번 직장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2잡, 3잡을 해내야 되는 것이 현재의 노동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또 안정되게 일자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플랫폼 노동자들도 수십만이 넘어가고 배달 노동자들도 수십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그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줄지에 대한 계획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회적 타협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무급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그저 연봉 서열에 따라서 임금을 많이 가져가고, 특별히 같은 일이 아닌 다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봉 서열 제도에 의해서 그 임금을 많이 가져가는 체계는 어쨌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격이 있을 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지금 당장 합의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직무급제에 대한 변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기자는 아니고, 예, 기자 아니시죠? 기자는 아니고, 조금 이따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기자들 이건 먼저 하시고 저 따로 말씀 나눌게요. 아니 순서가 왔으니까 뭐 얘기해도 기자님도 들어도 되는 거예요.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 그렇다고 해서 뺏어가면 하면서 협조해 주십시오. 아니 예. 감사합니다. 예, 강민경 기자님. 저 질문 하나 더 드려서 죄송한데 그 하나는 정책 관련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국민 행복배당 관련해서 결국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업무 체계를 좀 변화시키겠다는 의미인지 혹은 뭐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데이터 기반 수익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만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 대권을 이제 출마자로서 여권 내 소위 말하는 빅3 대권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보다 이제 의원님이 좀 더 어느 부분이 좀 더 강점인지 이분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자에 대한 질문은 기자회견문에서 출마 기자회견문에서 내내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다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누구 들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는 뭐 일단 답을 또 드리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정치의 낡은 구도와 뻔한 인물 이런 거에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희망을 복원하고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는 기대를 드리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제가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꼭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많이 걷어서 그거 나눠주는 방식의 기존의 인식체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스스로 자산 형성하고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냥 얼마 나눠준다 이렇게 나눠준다 방식으로 하는 거에 청년들이 얼마나 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정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통보, 온국민 행복, 국민 배당 시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원스톱 시스템 만들겠다고 하는 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른바 여러 기업들이라든지 필요한 것에 대한 노출 광고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출 광고를 통해서 얻고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 유튜브가 우리 2018년 대한민국에서 약 한 3조, 4조 정도의 매출액과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이게 다 노출 광고로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크게 우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모이는 거죠. 국민들이 다 거기 접속을 하고 보는 곳에 일종의 노출 광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얻어내는 수익을 국민들에게 다 돌려드린다. n분의 1로 다 나눠드린다. 네, 이겁니다. 물론 그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실험으로 온국민 배당 시스템, 배당 제도가 행복 배당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은 유튜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키즈노트라고 하는 그 앱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거기에 가면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약간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300만 정도가 넘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고 그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노출 광고를 통해서 그 회사가 민간 회사인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국가가 주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데이터 노출에 불안감 없이 국민의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노출 광고하고 또 기업 활동도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구체적으로 짜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온국민 행복정치연구소의 토론회가 매주 있습니다. 그 토론회 때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이런 새로운 사회의 단면들을 하나하나 제출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 연설문에서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궁금해서요. 행복국가라는 키워드 자체가 제목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행복, 또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얻는 행복,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얻는 행복, 그리고 그와 결혼해서 또 새로운 가정을 만났을 때, 이뤘을 때 행복. 근데 이 행복들이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이미지로 생각하면 아름답고 우아하죠. 그러나 이 행복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게 저항과 반발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도의 변화와 법의 개선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아까 연설문에도 담았습니다만 복지국가 위가 행복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70년 전에 차근차근히 만들어졌었던 아이디어들과 실험들이 구축이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행복국가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끌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작은 변화, 유치원의 회계에도 투명성이 원칙이다. 에듀파인 써라 라고 하는 그거를 그렇게 악착같이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거기에 손도 대지 못했던 교육 관료들, 이런 일들을 내버려두고 어떻게 행복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두 단계예요. 하나는 우리 사회의 대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용기, 또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안, 새로운 설계, 이런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바라는 각자의 희망, 소박한 삶의 행복,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그리고 정부 차원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국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대한민국의 설계,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인류적 국가라고 하는 그 표현과 행복국가는 사실상 그래서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네, 날카롭고도 의미 있는 질문이 예, 아직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신가요?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까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지도부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지도부는 후보들이 다 동의를 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도부의 결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특별한 의견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당원 당규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년 가까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작년 1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준비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출마 선언 날짜도 3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뜻밖으로 생겨서 그 날짜도 2달 뒤인 오늘로 미루게 된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는 게 유리할지 다음에 나가는 게 유리할지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느 날 어느 때 경선이 치러져야 박용진에게 유리한지 그렇게 주판을 튀기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 제 역할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박용진을 검증하고 실험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근수도 달아보고 할 수 있어야 이게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과 윤석열 치열하게 논쟁하고 박용진과 이재명 지사 치열하게 정책 대립을 만들어 나가고 논쟁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들 나오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간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각오가 쓰셨으면 말씀들 하시고 머릿속에 정책이 세워졌으면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검증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럴싸한 이벤트, 언제까지 애매한 말투, 그리고 인기나 관리하는 그런 태도로 국민들 눈을 속이고 자신의 정체성과 정책적 내용을 감출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깜짝 스타 되고 깜짝 대통령 후보가 되고 깜짝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가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든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나서셔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심판대 위에 올라오셔서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국민들의 궁금함에 답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카롭고도 의미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저는 사회자 이시우였습니다.